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아주 젊은 작가 최민석의 시티 투어 버스를 점령하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를 점령하라. 네. 탈취하라 아닌가요, 교수님? 탈취하라. 왜 점령하라는지 모르겠네요. 탈취하라. 예. 학생들 논문 지도를 하다 보면은 네. 뭐 어쩔 수 없이 작품을 읽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예. 뭐 어쩔 수 없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학생들이 나는 이런 작품으로 논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저도 함께 읽고 하기도 하죠. 종종. 특히 이제 뭐 이 교육대학원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실 문제와 관련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논문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학생이 이주민 노동자 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중심으로 논문을 쓰겠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요즘 나온 작품들, 이주민 노동자 문제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 읽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작품들이 있다. 그럼 나도 좀 보여다오 해서 쭉 읽고 있는데 참 재밌네요. 요즘 젊은 작가들이 이주민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해서 저 혼자 읽기는 좀 아까워서 여러분들께 몇 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은 최민석의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하라입니다. 우리 김PD 혹시 시티 투어 버스 타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주로 그 외국인들이 타죠, 이 시티 투어 버스는. 예. 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시골에서 오신 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해야 되는지 이 제목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등장하는 인물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초이가 아니고 이름은 초이아노프스키라는 아주 긴 이름인데 초이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산의 가발 공장에 취직하는데요. 이 가발 공장에는 이 초이를 비롯해서 몽골에서 일하러 온 바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이라고 또 한국식으로 쉽게 부릅니다만은. 예. 그리고 콩고에서 온 주글레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름이 주글레리요? 네. 그러니까 이 최민석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놀이를 참 잘합니다. 예. 흥미진진하게 맛깔나게 표현을 하는 작가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워크넷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네팔에서 온 쿠마리, 인도에서 온 라시 등입니다. 아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이 안산의 가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서로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소사이어티입니다. 이 안산에 가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 그리고 그쪽 공단에 가면은 많은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투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가발 공장의 사장이 이름이 안면수인데요.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사장을 안면몰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면수심의 그 철면피,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들 아주 혹독하게 부려먹는 악덕 기업주, 악덕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안면수라는 한국인 사장은 여성 노동자를 겁박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가진 착취로 자신의 배를 불려나갑니다. 하면서 너희들은 새마을 운동을 정신을 배워야 한다. 하면서 온갖 착취를 다 해요. 이런저런 구실을 다 대가면서. 그러니까 이 이주 노동자들이 억울하니까 안산시청하고 이런저런 언론사에 고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면은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과 이 강제 추방의 카드를 들이밀고서는 또다시 협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단히 재밌는 사건인데요. 안면수, 그러니까 가발공장 사장 딸이 로스쿨에 합격을 한 모양입니다.
이 합격하는 날 축하한다고 떡을 돌렸던 것 같아요. 네, 떡을 돌리는 날인데 이 떡을 먹던 우리 콩고의 주굴레리가 떡을 먹다가 사망합니다. 아이고. 떡 먹다가 숨을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예전에 그 유명 성우 한 분도 예능 프로에서 떡을 빨리 드시다가 맞아요. 아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런 네.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떡을 먹다가 우리 콩고의 노동자 주굴레리가 갑자기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이라는 키르기스탄 출신의 노동자가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안면수가 평소에 강요한 초스피드식 정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산업재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신, 초스피드 정신을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각인시켜준 결과 떡을 빨리빨리 먹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다라고 주장을 해요. 뭐 받아들여질 리가 없겠죠. 근데 이 초이는 주글레리의 장례식장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오는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광고를 보면서 정말 추악한 노동 현실을 외면한 채 한국이 마치 그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상 낙원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 기만성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TV에서 나온 다이내믹 코리아 광고가 이래요. 많이 본 듯한 광고일 겁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그 부분? 예. TV에서는 다이내믹 코리아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부채춤을 추고 아이들과 아버지는 인사동을 배경으로 팔을 벌린 채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용광로에서 나온 쇳물을 퍼나르는 노동자의 땀방울이 보이고 몸에 붙는 슈트를 입고 서양 바이어들 앞에서 발표하는 여성이 지나가고 웃으며 악수를 한다. 끝으로 인천공항 앞에 부채춤을 추던 한복 입은 여인, 악수했던 서양 바이어, 제철 노동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꽃을 선물 받은 네팔, 몽골, 인도, 키르기스탄 노동자들이 모여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마치 이곳이 낙원이라는 것처럼. 그때 나는 결심했다. 청와대를 폭파하기로. 하하.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의 노동 현실, 그 기만성을 알리기 위해서 청와대를 폭파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뉴스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뭐 이리저리 과장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해서 청와대로 돌진하자라는 기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조금 재밌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재밌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일을 하러 돈 벌러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이 무너지고 많은 연방 국가들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벌러 온 키르기스탄 출신의 이 초이라는 노동자가 겪어야 하는 이 고통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했던 몽골이나 인도나 콩고나 이런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이 안산이라는 곳에 모여들어요. 한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러 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이 대단히 이상적인 나라로 비친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 동남아시아나 뭐 다른 나라들 가보면은 한국은 대단히 환상적인 나라로 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게 2010년이었는데요. 2010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때 말에 뭐 2PM이나 뭐 소녀시대 이런 아이돌들이 이 외국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판타지를 심어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2PM의 나라에서, 이를테면 그 소녀시대의 나라에서, 원더걸스의 나라에서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착취하고 약탈하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알려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알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얘기하면서 이제 뭔가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청와대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는 거죠. 어떤 기획을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스포일러가 어쩔 수 없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민석의 소설집 시티 투어 버스 탈취하를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정말 소설 재밌게 잘 씁니다. 읽어볼게요. 이들의 작전이 어떤지. 네. 우리의 작전이 이렇다. 버스가 출발하면 내가 칼을 꺼내 기사를 운전대에서 물러나게 한다. 쿠마리 구씨가 운전대를 물려받고, 이 쿠마리 구씨는 히말라야, 네팔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는 기사를 보조석에 묶어놓는다. 그동안 바타르 박씨는 몽골에서 온 사람이죠. 바타르 박씨는 인질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총으로 위협한다. 물론 가짜 총이다.
용산 전자랜드 취미용품점에서 샀는데 꽤 그럴싸하다. 에나멜 물감까지 칠하니 쇠가 약간 벗겨진 느낌마저 난다. 그러면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신화를 바닥에 뿌리고 청와대 춘추관에 당도할 즈음 불을 붙이고 우리는 버스에서 뛰어내린다. 이번에도 역시 대담하고 간결한 작전이다. 특별히 혼선을 빚거나 헷갈릴 일은 없었다. 이렇게 작전을 계획하고 시티투어 버스를 탈취해서 청와대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지 어렵게 해서 장난감 총에다가 중국인 관광객을 인질로 잡고 청와대로 갈 준비를 해요. 이러면서 이 버스에서 영어로 연습한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 주장 잠깐 들어볼까요? 예. 러시아 억양이 강한 영어로 말합니다. 이 키르기스탄이 러시아권이니까요. 전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한국은 잘못됐다. 한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반인륜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 너희가 실체를 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게 나의 요지다. 나는 한국의 위선과 허위와 극악한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오늘 역사적인 버스 탈취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This country is killing us, working people. 이 나라가 우리, 즉 삶에 대한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 찬 외국인 노동자를 학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준비해서 버스에서 인질로 잡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실제로 시티투어 버스를 탈취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저항이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이 소설의 전체적인 톤이랄까? 어조상 성공했을 리가 없습니다. 바타르와 초이는 청와대로 가는 길에 어떤 장면이 부딪히냐면은 교통방송을 듣는데 교통방송에서 이런 뉴스가 나와요. 시청에서 서울역까지 양방향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청와대에서는 한류 스타 연예인 문화훈장 수여식이 있어 경복궁에서 삼청동 방향 환영 인파가 몰려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몽골 출신 바타르와 내가 딱 눈이 마주쳐요. 잽싸게 다른 방송으로 돌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한류 스타들에게 훈장을 준다는 것이었다. 수상자는 소녀시대, 동방신기, 보아, 배용준, 이병헌이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소액대출과 무료 결혼식을 지원한 청량리 한 목사에게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상이 수여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동요를 하던 네팔 사람 쿠마리 구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폭력 집회 연설대에선 간디처럼 결의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미워해도 소녀시대를 미워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서 도저히 우리는 청와대로 가면 안 된다. 소녀시대를 미워할 수도 없고 배용준이도 미워할 수도 없고 보아는 더더욱 미워할 수 없다. 어찌할 것인가.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얘기 엉망진창으로 돼버리고요. 예. 결국은 우리 같이 바다로 가자 하면서 바다로 가고 싶어 해서 이 채를 몰고 바다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요 마지막 단락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몽고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때 박 씨는 바타르 박 씨 몽고인입니다. 물론 이러한 나의 내부 사정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던 말을 이어갔다. 나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이 상황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바다에 가고 싶어.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박 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샌가 촉촉이 젖어든 눈망울로 말했다. 나 내륙국가에서 태어나 바다를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그는 바다의 바람, 냄새, 모래의 감촉을 느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이가 없었는데 구씨와 나 모두 바다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보면 네팔도 키르기스탄도 모두 바다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우리에게 바다를 간다는 것은 외국을 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처구니없게도 나는 그만 흔들리고 말았다. 나는 이때껏 사진과 TV로만 보았다. 바다를.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네 사람들이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영동 고속도로를 달려서 바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김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웃고 지나가도 좋을 소설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외부자의 시선이죠. 한국에 있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참 추한 몰골들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여기 안면수라는 가발 공장 사장뿐만이 아니고요. 이 한국인들이 저 멀리서 온 사람들, 키르기스탄이나 네팔이나 인도나 콩고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가족이 있고 또 위대한 전통이 있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시선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2PM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이상적인 나라이기도 한데 정작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겹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하죠. 마지막 문장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서울 시티 투어 버스는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차 안에는 운전기사가 평생이 꿈이던 히말라야 후의 구시와 내륙 국가에서 태어나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징기스칸의 후의 박씨, 그리고 키르기스탄 전사의 족보를 자랑스럽게 이름에 달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포박당한 나 유리스탄 스타콥스키, 아르바이잔 스타노크라스카야 초이아노프스키가 함께 있다. 이 빠듯한 직장 생활에 시달려 그토록 좋아하는 주문진 회먹을 여유조차 없었다는 운전사 김씨, 원더걸스의 이름을 울먹이며 부르는 중국 소년과 그 옆에서 질세라 2PM을 외치는 태국 소녀, 그리고 드라마 촬영지라며 마냥 들떠있는 중국의 관광객도 빼놓을 수 없다. 이 괴상한 조합이 한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상적인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류 드라마가 있고요. K-팝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실상 우리 키르기스탄 출신의 초이가 보기에는 그렇지만도 않은 어떤 허위와 기만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죠.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말이죠. 이런 젊은 작가 최민석은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하라 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외부자들의 시선을 통해서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건 상상입니다만은 이 소설에 얘기하는 대로 한국 사회의 차별이 심해지고 심각해진다면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리고 빈부격차가 더욱더 극심해진다면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사람 자랑하듯이 한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농담처럼 얘기하는 이 시티 투어 버스 탈취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실제로 지연될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은 이 소설에서 초이와 오이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버스를 탈취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초이, 화자인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한국은 잘못됐다. 한국은 인권을 유린하고 반인륜적 가면을 쓰고 있다. 너희가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위선과 허위와 극악한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오늘 역사적인 버스 탈취를 감행했다. 이 나라가 우리, 즉 삶에 대한 순수한 열망으로 가득 찬 외국인 노동자를 학살하고 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외부자들의 시선, 특히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얘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심각한 국면으로 나아갈지도 모르겠다는 게 제 걱정 아닌 걱정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언제 우리에게 험악한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들 편견을 갖고 있는데, 아니 뒤집어 이야기해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 간단 말이죠. 이민하러, 그렇죠. 노동하러. 근데 남의 나라 땅에 가가지고 그런 범죄가 쉽습니까? 결국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뭔 말썽을 빚는다면은 극심한 편견과 극심한 차별, 극심한 불평등 여기에 격분해서 뭔 나쁜 짓을 해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시작부터 한국인들에 대해서 예우를 잘해주고 또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니 어느 누가 남의 나라 땅 가서 그런 나쁜 짓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못된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그 외부인들에게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 종종 있죠. 자주 있습니다. 그 안에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담론들을 유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걸 넘어서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지만은 환대론에서 얘기하듯이 손님을 얘기할 때 늘 말하듯이 누구나 이 땅에 와서 머물다가 갈 자격은 누구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전유하고 이건 우리 것이니까 아무도 범접하지 마. 그러면은 한국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일자리 없다 그러는데 3D란 3D란 말도 오랜 말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그 3D 업종에 종사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얘기하고 그런 일들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인 게 분명한데 그런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보이든 보이지 않든 차별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던진 사람들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을 해요. 김 PD 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우리의 경험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파독 광부들이나 파독 간호사들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에 가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의 전쟁 겸 돈 벌러 갔던 사람들 얘기들,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저 멀리 가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하와이를 비롯한 곳곳에 이민 가서 사탕수수 농장, 애니깽 농장에서 고통받았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 얘기가 아니죠. 해서 이번 주 이주민 노동자 소설들 좋은 작품들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가는 외부자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어떤 맥락에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입담과 익살로 이름이 높은 작가 손홍규의 소설 이무기 사냥꾼 골랐습니다. 예, 이무기 사냥꾼. 이무기가 뱀과죠? 네. 네, 용이 되지 못한 독사. 예. 이 정도 얘기해야 될까요? 예, 예. 네, 이무기 사냥꾼인데 이 소설이 2004년에 발표가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봉섭이 가라사대라는 손홍규 소설집에 실려 있습니다. 예. 성석재, 한창훈 등과 함께 입담 좋기로 유명한 작가죠.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 이쪽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쪽 동네의 말투가 아주 선연하게 와닿습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저 2004년에 발표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1973년에 발표돼서 한국문학사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이 떠올라요. 그 삼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정 씨와 노영달이 그리고 이 백화라는 여성이 함께 길을 나서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소설이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인데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는 떠돌이 인생이 된 이 산업화 시대의 한국인들의 초상을 잘 그린 작품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예.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4년에 이르니까 어떤 형국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한국인들이 아니고 외국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과 한국에서 이른바 출세를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들 있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되 한국인이 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이제 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30년의 시간이 이런 변화를 몰고 온 걸 보면은 우리 사회 자본주의의 변화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무기 사냥꾼은 어제 소개해드린 작품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용태입니다. 이 용태라는 친구인데 용태는 어린 시절에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모멸, 멸시를 당했던 그런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네. 살다 보니 뭔가를 해야 되니까 도박을 하고 사채를 쓰고 하다가 캐나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강제 추방당한 그 기억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 하나가 용태하고 잘 어울리는 친구가 알리라는 사람인데 이 알리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불법 체류 노동자입니다. 이 방글라데시 사람 좀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왜 알리에게라고 기억이 없겠습니까? 알리의 말에 따르면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원래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파키스탄 군인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 할아버지도 죽은 척 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았답니다. 그리고 인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의 주특기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감쪽같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 아닌 연기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이 용태와 알리라는 정말 밑바닥 인생 중에 밑바닥 인생이죠. 인생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두 인물 말고 장웅이란 사람이 있는데 장웅은 조선족입니다. 이른바 조선족 출신인데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다가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에 못 견뎌하고 진저리를 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어제 우리가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하라라는 재미있는 소설을 읽었었는데 예. 이 소설도 흥미진진합니다만은 대단히 아픕니다. 네. 이 용태와 알리가 이른바 자유공갈단 비슷한 것을 꾸려서 살아갑니다. 이를테면은 공사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 가서 알리가 죽은 척을 하는 사이에 용태가 가서 돈을 뜯어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옥탑방을 얻고 또 털털거리는 자동차 하나 마련하고 해서 어찌어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은 돈에 쫓기다 보니까 이 알리라는 친구가, 방글라데시 친구가 용태를 배신하면서 비극적으로 작품은 끝납니다. 이 봉섭이 가라사대에 여러 작품이 실려 있는데 이건 말고도 뭐 최초의 테러리스트나 최후의 테러리스트를 비롯해서 정말 흥미진진한 입담의 진경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무기 사냥꾼은 대단히 비극적인 슬픈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잘못들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걸 예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무기 사냥꾼을 보면은 몇 가지만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인들, 특히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두드러지는 장면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용태가 사채를 쓰고 주랭랑을 치는 길에 캐나다로 이주하기 위해서 도망갔다가 강제 출국당한다고 했잖아요. 예. 강제 출국당하는데 우리 알리의 죽었다 살아나기 재주 때문에 살아납니다. 어렵게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과정에서 캐나다 쪽 강제 출국장에서 동남아시아인들과 함께 어울려 있었겠죠. 그리고 한국인인 용태는 방글라데시 사람 알리의 연기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예. 들것에 실려나가 동료인 듯한 나머지 두 명 역시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이 알리가 죽은 척하다가 실려나간 걸 얘기합니다. 역시나 동방 예의지국과는 다른 족속들이었다. 용태는 끌끌 혀를 찼다. 배가 부르자 슬슬 사내의 생사가 궁금해졌다. 용태는 그들과 함께 개걸스럽게 먹어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비록 강제 추방되는 신세인 건 피차 일반이라 해도 더럽고 못생긴 작자들과 한보따리로 취급된다는 게 못내 억울했다. 이런 구절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인들과 한 방에서 강제 출국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빵도 얻어먹고 우유도 얻어먹고 찐달걀도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얻어먹어요. 그건 분명히 그 알리 덕분이었죠. 그럼에도 이 동남아시아인들과 한 방에서 한보따리로 취급받는 게 못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우월감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신도 온갖 잡일들을 다 하고 다닙니다. 대리운전도 하다가 택배도 하다가 그리고 일용노동으로 전전하면서 알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곳곳에서 이런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자신이 차별되는 우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우지 못합니다. 예. 택배기사를 하면서도 또 염색공장, 가구공장 등등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런 우월감을 버리지 못하고 끝없이 알로 보는 거죠. 요즘 말로 하자면은 알로 보면서 자신의 그 위치들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 양상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그걸 퉁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 장웅이라는 조선족 친구입니다. 이 친구 역시 가구 공장에서 고통스러운 노동에 착취당하다가 복막염으로 사망을 합니다. 장웅이라는 조선족의 유언이 아닌 유언이 정말 서늘하게 와닿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에서 뭘 했냐고 물었지. 이래봬도 인민해방군 장교이지 않았겠어. 장은 북조선과 남조선이 전쟁을 하면 다시 인민군에 들어가서 북을 도와 남을 쓸어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남조선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했다. 짐승도 이보단 낫지 않겠어? 보라오. 우리는 배가 고파도 사람을 그렇게 짐승 취급은 안 해. 이게 바로 장웅이라는 조선족의 말입니다. 조선족의 눈으로 보면은 남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사는 곳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시선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짐승도 이렇게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이 화가 났으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남한과 북한이 싸운다면은 북한을 도와서 남한을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들, 그 아픔들이 이렇게 장문이라는 조선족 사내의 말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차별들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결론 삼아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좀 풀어가겠습니다만은 예. 한국인들이 갖는 그 우월감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우월감들이 혹시나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문제들을 은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숨기고 싶은 것들을 은폐하는. 그렇죠. 우리 사회 갈등들을 비롯해서 이 차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함으로써 옮김으로써 은폐해버리거나 회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기제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교수님?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 지역 갈등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이 불평등 문제 분명히 있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 이를테면 이 소설 용태 같은 사람이죠. 네. 이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그 문제 자체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 사실을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건 미국 사회에서는 일본 사회에서도 많이 빚어졌던 사태들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게 다른 민족보다 어떤 민족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걸 숨겨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는 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지배계층의 조종에 무의식적으로 적응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월감은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행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금 차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문제야말로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마치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회피해버리거나 은폐해버리는 겁니다. 또는 왜곡해버리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소설에 따르면은 하룻밤 밤샘 작업을 하면은 일당에 2배를 준다네요. 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하루치만 준대요. 네. 일당에 1배만 준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밤샘 작업을 하고 한국인 노동자는 2배를 주기 싫으니까 사용자 측에 사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또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상황 잠깐 볼까요? 예, 예. 며칠 전 밤샘 작업에서 제외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술을 마시고 와서는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다. 그들은 알리의 멱살을 잡고 시룽시룽 콧김을 뿜으며 주먹을 을러댔다. 좀 많은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뭉개고 있어. 너희 나라로 꺼져, 개새끼들아. 밤샘 작업은 힘은 들망정 이틀치 일당을 쳐주기 때문에 누구나 바라는 일이었다. 허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치 일당만 쳐줘도 묵묵히 밤샘 작업을 했다. 그 탓에 한국인 노동자들은 찬밥 심세였다. 용태도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놈의 불뚝성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들과 맞대거리를 했다. 이런 시벌놈들이 그렇게 아쉬우면 너그도 하루치 일당만 받고 하면 되잖아. 뭐 이 새끼야? 너는 어느 나라 놈이길래 깜둥이 편을 드는 거요? 한바탕 주먹 다진 끝에 공사장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 뒤 알리는 용태를 친형처럼 여기는 눈치였다. 네, 제 읽는 게 좀 괜찮았습니다. 아, 교수님 너무 실감나요. 연기하셔야겠어요. 연기하셔야겠어요. 아니, 교수님 정말 이렇게 욕을 잘하시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욕을 잘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손홍규 작가가 욕을 잘하고요. 용태가 욕을 잘하네요. 예. 그래서 이 한국 사람 용태, 애가 27살이고 예. 방글라데시 사람 알리가 24살인데 둘이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알리에게는 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용태를 배신 아닌 배신을 하고 머리 떠납니다마는, 네, 이렇게 방글라데시에서 머나먼 땅에서 온 알리라는 24살 청년과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모멸에서 이탈한, 이 한국 사회에서 이탈한 용태라는 인물이 밑바닥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말 그 넉살 좋은 입담으로 풀어내는 작품, 이 이무기 사냥꾼.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사실 이 소설은 또
길게 소개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예. 이 스토리라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용태의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아버지, 특히 외할아버지 쪽이 빨치산 대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이 이무기를 큰 저수지, 석산 저수지에서 이무기를 잡으러 사냥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는 또 강간을 당해서 목숨을 끊고요. 아유, 그런 세상에. 비극적인 가족사가 있습니다. 예. 그 비극적인 가족사를 뒤로 한 이 용태의 삶이 대단히 그 고통스러운 갓난 신구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용태의 삶과 멀리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이나 인도 군에게 쫓기면서 살았던 알리의 삶이 포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인의 시점에서 보자면,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용태의 삶과 알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어깨를 겹고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게 작가의 메시지인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독자들이 해석할 몫입니다만 한국 문학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1973년에 발표된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이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거기서는 우리 정씨나 영달이나 백화가 고향을 잃고 산업화 사회에서 떠돌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서로 이 밑바닥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한국 문학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 문학이 왔다고 봐야겠죠. 산포 가는 길도 보고 고래사냥도 봤는데, 고래사냥, 특히 1편. 이게 산포 가는 길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보시면은 예.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공개하는 그 고전 영화들이 있습니다. 한국 고전 영화. 예. 정말 주옥 같은 한국 고전 영화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산포 가는 길도 있고요. 그리고 바람 불어 좋은 날도 있고요. 아주 걸작이죠. 네. 그리고 이 마부도 있고 돼지꿈도 있고요. 그리고 로맨스 빠빠, 로맨스 그레이도 있고요. 저는 요즘 그거 보는 게 하나하나 보는 게 흥미입니다만은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이 산포 가는 길도 한번 보시고, 고래사냥도 보시고, 그리고 바보들의 행진도 보시고, 영자의 전성시도 보시고, 그러면 동시에 이제 2000년대 영화에 오면은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가 등장하는 영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보시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떨지, 우리의 문학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요, 교수님. 손홍규 작가가 정말 소설 재밌게 잘 씁니다. 봉섭이 가라사대뿐만 아니고 이슬람 정육점이라는 아주 재밌는 성장 소설도 있어요. 터키는 양육되는 그 한국인의 얘기, 그리고 서울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한번 한국 문학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요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은 이 손홍규의 봉섭이 가라사대에서 이무기 사냥꾼 네.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 폭력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손홍규의 소설 봉섭이 가라사대 안에 있었던 이무기 사냥꾼 오늘 소개해 주셨어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강영숙의 단편소설 갈색 눈물방울 골랐습니다. 갈색 눈물방울. 예. 네. 이 소설은 2009년에 간행된 빨간 속의 검정에 대하여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소설집이라 하면 단편이나 중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책을 얘기하죠. 장편 소설이 아니고요. 이 소설 역시 외국 이역만리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잘 쓴 작품입니다. 네. 한 소설을 볼 때 배경, 그러니까 공간이나 시간을 볼 필요가 있죠. 그 배경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주제가 오롯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갈색 눈물방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아주 오래된 2층짜리 빌라입니다.
첫 페이지를 열면 그 배경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읽어볼게요. 예. 그들의 기이한 동거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저기 빌라에 사는 것들이라고 불렀다. 유신 개발 독재 시대의 끝 무렵에 지었다는 2층짜리 빌라는 골조 속속들이 이끼와 부식으로 뒤덮인 채 잊혀진 사원처럼 도심의 한가운데 버려졌다. 감누른 빛깔의 세로 줄줄이 박힌 낮의 시멘트 담벼락, 그 담벼락 아래 한여름에 잘못 쏟아져 내린 우박 알갱이들처럼 불투명한 회색으로 피어있는 작은 꽃들. 사람들은 대로변에서 바로 한 블록 뒤에 있는 낡은 빌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지나다녔다. 그러다가도 날씨가 흐린 날에는 집에서 들고 나온 쓸모없는 물건들을 눈에 잘 띄지 않는 담벼락 틈새에 억지로 쑤셔 넣고는 황급히 사라졌다. 네, 이런 2층짜리 빌라가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유신 개발 독재 시대 끝 무렵에 지어졌다는 집이죠.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너무나 후미진 곳이어서 한복판에 있는데 후미진 곳입니다. 사람들도 잘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고 나온 물건들, 쓸데없는 물건들, 쓸모없는 물건들을 그곳에다 갖다 버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쓰레기장 취급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낡은 빌라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기 빌라에 사는 것들이라고 얕잡아 부릅니다. 이 빌라에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공인 나인데요. 이 나는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데 실연의 고통 때문인지 또는 어머니와의 이별의 고통 때문인지 실어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잃어요. 그러면서 이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영어가 한마디도 되지가 않습니다. 뭔가 상실에서 온 고통 때문에 말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잃었다 또는 말을 잊었다 둘 다 될 것 같네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3명의 남녀입니다. 하나는 아무 말이 없는 동남아 여자고요. 한 사람은 삐에로 복장을 한 남자, 또 한 사람은 야구 모자를 쓰고 다니는 등산복에 야구 모자를 쓰고 다니는 남자입니다. 셋 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네, 이 사람들도 역시나 저기 빌라에 사는 것들 중에 속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피합니다. 2층 왼쪽 끝에 사는 이 3사람을 피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노부부가 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노부부입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할머니는 뭔가 병을 앓고 있는 것 같고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왠지는 모르지만 이 할아버지 역시 위층에 사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우울감에 우쭐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얼추 이해가 가죠? 예. 공간은 다 무너져 갈 듯한 아직도 재개발에서 벗어난 오래된 2층짜리 낡아빠진 빌라고요. 그곳에 어머니와 남자친구를 잃고 아무런 연대 감각도 없이 실어증을 앓으면서 끙끙대며 살아가는 나라는 그 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 하나와 남성 둘이 있고요. 아래층에는 관리인도 아니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이 노부부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이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동남부 지역,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 부녀자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 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강력 범죄 사건이 벌어지면은 전과자들이나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혐의 선상에 올리곤 하죠. 예. 예를 들면 이런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한다고 할 때 대개 유색인종들에게 이 혐의를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의 사례를 봐도 혐오 범죄나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은 유색인종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센징이나 이름으로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었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들어서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은 유색인종들, 뭐 우리도 유색인종입니다만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나 저기 낯선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혐의를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서양 사람들, 특히 백인들에게는 혐의를 잘 씌우지 않죠. 백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설마 그럴 리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부녀자 폭행 사건이 벌어지니까 혐의 산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야구모자입니다. 이 동남아시아 남자죠. 야구모자에게 혐의를 씌웁니다. 네. 이유는 지하철을 타고 오갈 때 CCTV에 자주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이 동남아시아 청년에게 혐의를 씌웁니다. 당연히 범죄 행위는 밝혀지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보다 조금 못하다는 이유, 이 못하다는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못하다는 근거만으로 동남아시아 남성에게 나중에 밝혀집니다만 스리랑카에서 온 남자에게 이 혐의를 씌우죠.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동네 사람들은 점점 더 이곳을 멀리하고 더러운 곳, 지저분한 곳, 그러면서 온갖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일을 일삼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은 내가 영어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그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영어가 이렇게 말로 터져 나오질 않아요. 아무래도 이 자기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실어증에 걸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영어 배우는 사람들, 그 영어 학원에 모여서 열심히 영국식 또는 미국식 또는 호주식 영어를 배우면서 문화를 익히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안에 어떤 무의식적 욕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저렇게 서양식으로 살아가고 싶다. 서양식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라는 오래된 그 식민지 의식이랄까, 식민지적 무의식, 그 근성 같은 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언어 배운다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맞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참 우리의 아주 유구한 전통입니다. 아주 예. 오래된 무의식적인 그 식민지인 근성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은 독립신문 시대부터, 그러니까 1896년 4월 7일 이후 독립신문 시대부터 영어를 배우자라는 게 슬로건으로 딱 내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는 혀르누라는 이인직의 작품을 보면은 미국으로 유학 간 김옥령과 구한서라는 남자와 여자가 워싱턴 한 공원에서 영어로 주고받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영어로 주고받아야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더 남들의 시선에 뜨지 않고 이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영어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의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오래된 식민지적 무의식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지금도 참 뿌리 깊게 남아있죠. 어느 날 학원 강사인 호주 출신의 나탄이라는 사람이 집안 사정이 있어서 자기 집에 호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날 얘기입니다. 그 장면, 우리가 얼마나 서양을 선망하는지, 영어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그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는지 그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네. 호주에 갔던 나탄이 돌아와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서 함께 먹는 포트럭 파티를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그 파티는 날씨가 맑은 날 정오에 대학마당의 벤치에서 열렸다. 사람들은 각자 음식이며 음료를 가져왔고 나도 약간의 샌드위치를 준비해 갔다. 와인을 먹는 방법에서부터 와인의 종류에 대한 설명, 전반적인 서양의 문화까지 밥상을 차려놓고 하는 영어는 교실에서 하는 영어보다 할 말이 훨씬 많았다. 수강생들이 열을 올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와 요리법, 그 요리를 먹었던 나라에서의 여행을 떠올리며 열변을 토하는 동안 나는 쓰레기통을 뒤지던 동남아 여자의 둥그런 몸매가 떠올라 해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네,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식 매너나 음식 문화를 배우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입니다. 다 이해하려고 애쓰고요. 그런데 저 다른 곳, 뭐 아프리카든 중앙아시아든 동남아시아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월감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 남녀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갑니다. 1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할아버지가 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골고루 먹으니까 피부가 참 탱탱하구만. 이런 모욕이 없을 겁니다, 아마. 쓰레기통을 뒤져서 골고루 먹으니까 몸도 건강하고 얼굴 피부 좋다는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아픔에 시달리는 노인이 바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과시함으로써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망각하거나 은폐하는 거죠. 이런 게 자기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자기 기만의 술책들이, 술수들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재개발 소식이 전해집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이 버려져 있던 땅도 금방 금값이 되겠죠.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1층에 할아버지 있다 그랬죠? 네. 할아버지가 하는 말 들어볼까요? 이 빌라가 드디어 새로 지어진다네.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게다가 우리의 골칫거리였던 2층의 그 외국년이 오늘 아침 제 나라로 돌아갔네. 어떤가? 기쁘지 않은가? 2층에 사는 그 외국 여성과 남성이 무슨 해코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골칫거리였던 2층의 외국년이 오늘 아침에 제 나라로 돌아갔다며 기뻐서 날뜁니다. 이 장면 어떻게 봐야 할지 참 긴 여운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보면은 스리랑카 여성으로 밝혀지는데요. 이 스리랑카 여성이 아주 악성 치질을 앓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걸 화자인 내가 알아채고서는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응급 처치를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여성은 수술한 뒤 보름 뒤에 빌라로 돌아왔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화자인 나도 서서히 말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회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영어 학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어증을 앓고 있던 내가 스리랑카 여성과 연대를 통해서 어떤 언어까지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자기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스리랑카 여성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영어를 함께 배우는 학원의 친구들에게 영어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내 친구는 스리랑카에 살아요.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곳이래요. 내 친구가 그날 밤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뭐라고 했는데 제발 빨리 말해줘. 나는 내 여동생과 목욕하는 걸 좋아해. 우린 열흘 동안 부처님의 이빨을 코끼리의 등에 싣고 시내 전체를 뱅글뱅글 도는 축제에 갔어. 우리는 방귀처럼 매연을 뿜어대는 싸구려 버스를 타고 그 도시에 갔었어. 거기서 나는 열흘 동안 북만 치는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고 내 동생은 횃불을 들고 춤추는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 코끼리들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너도 봤다면 우린 그날 처음으로 사랑하는 남자들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줬어. 우린 처녀였지만 처녀로 살고 싶지는 않았어. 우리는 계속 중얼거렸지. 횃불을 든 그가 방으로 들어온다. 북소리가 들린다. 그가 곧 방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은 오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처녀를 보여주기로 했어. 아주 매운 카레와 쿨을 먹고 난 직후였지. 그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 내가 여기 어떻게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낯선 사람이 준 사탕을 먹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낯선 곳이었어. 밤마다 뒤를 돌아보는 꿈을 꾸었지. 뒤에는 밀림 천지였고 코끼리 소리와 북소리가 들렸어. 난 거기 서서 생각했어. 북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보자. 그냥 가보자. 그리고 난 이리로 왔어. 그런데도 난 아직 밀림을 돌아보며 거기 서 있는 것 같아. 난 영원히 거기에 서 있을지도 몰라. 난 원래 스리랑카에서 태어났어. 네, 이렇게 말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코끼리 등에 타고 다니면서 사랑도 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애인과 헤어지고 그리고 어찌어찌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 먼 곳까지 왔죠. 이 먼 곳까지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 모진 차별을 받았던 이 스리랑카 여성의 고백을 나는 이렇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리랑카 여성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면서 나는 이제 비로소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고요. 주인공이 나는. 그리고 나의 실어증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아래층에 살던 그 노인네들과 화해도 가능해지는 시간을 맞이하죠. 네. 이 소설의 핵심은 스리랑카라는 먼 곳에서 온 한 여성의 고통에 응답하면서 공감하면서 나의 고통까지도 치유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소설입니다. 이 강영숙 작가는 동남아시아나 북한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소설들을 많이 씁니다. 특히 리나라는 장편 소설을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 PD의 고향인 춘천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춘천에서 태어난 정말 소설 잘 쓰는 작가입니다. 우리 춘천 쪽에 그 오정희 작가가 있는데 오정희 선생이 아주 극찬을 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작가 강영숙의 작품들, 리나를 비롯해서 빨강 속의 검정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품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원도, 특히 그 북부 강원도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쪽 이북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서울에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에 많이 가 있습니다. 제 고향에도, 그 먼 고향에도 이 상추를 따고 하는데 보면은 3분의 2 이상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충주 근처에서 밤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밤 따는 계절이 오면은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밤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의 99%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대요. 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곳곳에 힘든 노동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봐도 큰 잘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정선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비교적 젊은 작가들이 쓴 작품, 네. 그 중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을 다룬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이주 노동자 이전에 같은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재활용이 불가능한 정치인,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그러게 말이에요. 입에 올리기도 싫은 이름이긴 한데, 네. 재활용이 어려워 보이는 공안 검사 출신의 어떤 정치가가 외국인 노동자가 국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동일임금을 적용해서 안 된다. 그 말을 해요. 이에 대해서 김수민 평론가가 한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임금 적게 주면은 결국 이제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많이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임금을 낮추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난할 이유가 또 생기겠죠. 네. 근데 하나 말고 둘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뿐만 아니고 조금만 되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만약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차별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간다면은, 물론 이미 벌써 나갔겠지만은, 이건 국제노동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치욕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전 세계 노동시장은 정말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한국의 이 자본주의의 그 구조적인 문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흡수함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도 또 사실일 텐데, 네, 네. 이런 식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한 정당을 대표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를 보고 참 난감했어요. 수많은 경제평론가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신랄하게 비판해야 옳을 것 같은데. 송교훈 MBC 기자님, 이분 이제 30년 방송 기자인데, 네. 이분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어요. 이거 뭐 사실 이 시간에 다루지 않아도 될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말씀 나온 김에 꼭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예, 그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죠. 나의 동료 기자들에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굳이 그러한 선언문이 아니어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면서 기자라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을 꿈꾼다는 어떤 이가 보편적 인류애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 그대는 분노하였는가? 그대는 펜을 들어 그러한 발언에 준엄한 비판을 하였는가? 그러지 않았다면 너는 기자가 아니다. 야만 국가의 협력자가 되려는가?
그대 손에 펜을 놓으라. 네. 비판하지 않는 기자들을 향해서 축비를 내리친 것입니다. 네, 제가 딱 말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하신 것 같네요. 네. 너무 조용해요, 기자들이. 정말 이런 말들은 다시는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네. 차별을 일상화하는, 그리고 인간의 피부색이나 종교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런 발언들은 여기서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은 또 싹을 틔워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점에서 또 이번 주에 선택한 작품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에서는 최민석의 시티투어 버스를 탈취하라 기억나실 겁니다. 예. 그 작품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손홍규의 이무기 사냥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강영숙의 갈색 눈물방울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 김재영의 9개의 푸른 소니아인데요. 한국 이태원에 와서 정말 고통스럽게 착취당하면서 살아가는 러시아 여성 소니아를 다룬 작품입니다. 김재영 작가는 오래전부터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작가입니다. 코끼리를 비롯해서 아주 문제적인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 9개의 푸른 소냐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김 PD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예. 톨스토이는 물론이고 도스토옙스키, 툴게네프, 고골은 물론이고 고리키까지 수많은 러시아 작가들이 한국 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그런 과정에서 카투샤나 소니아는 아마 우리 귀에도 익숙할 겁니다. 낭만적 러시아의 꿈이랄까 향기를 품고 있는 이름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러시아인들이 소련 붕괴 이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들이 선택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 특히 러시아 여성들 대부분은 부산이나 서울, 이태원 등에서 성매매업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고 하죠. 그 과정에 또 이 한국인과 러시아인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브로커 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네. 이 브로커 최 속임수에 넘어와 한국으로 건너온 소냐의 정말 고통스럽고 참담한 인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소냐라는 여성은 러시아의 가난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머니는 신장병을 앓고 있고요. 오빠는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치유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집안도 역시 아버지는 혁명에 몸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찌어찌 어렵게 한국으로 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러시아 전통 무용을 공연하는 무용수 생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건너오죠. 예. 그런데 정작 호로보드라는 무용이 아니라 이태원 술집에 팔아 넘겨집니다. 브로커 최가 이 소니라는 여성을 술집에 팔아 넘기는 거죠. 예. 그리고 그곳에서 술을 팔면서 몸을 팝니다. 그리고 이런 술집 지배인의 감시와 폭력 속에서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고 대충 돈을 버는데 그가 번 돈마저도 대부분 그 브로커 최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2년째 되는 해에 한국 남성과 사귀게 되는데 이 한국 남성도 소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주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소녀의 어머니도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런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한국 남성도 철저하게 소녀라는 여성을 배반합니다. 그러다가 어쩌지 못해서 예전에 옥탑방으로 돌아오는데 도망와 숨어 있는데 브로커체가 나타나서 이 소녀의 여권을 빼앗고 성적으로 폭행한 데다가 마약 헤로인을 주사까지 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소녀가 브로커체를 칼로 찌르는 지경에 이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살펴봤는데 소냐라는 러시아 여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폭력성의 문제,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얘기하든 인종주의라고 얘기하든 자본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폭력성이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한국인이 러시아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돈이 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작품에서도 동남아시아나 몽골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이유가 그들보다 돈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많다는 게 어떤 우월감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빼놓고는 전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낫다는 깃발을 내세우고 그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성은 그 외부에서 온 타자들을 향할 뿐만 아니고 그대로 내부로도 향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외부자들을 향한 폭력은 기회만 닿으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학벌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서 차별의 어떤 동력으로 작동할 수가 있죠. 네. 그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폭력성의 기원이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를 김재영 작가는 러시아 여성 소냐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훌륭한 작품을 쓰는 한국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7, 80% 이럴 것 같은데 김재영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즘 구병모나 김재영이나 남성 이름 같죠. 되게 여성 작가들입니다. 특히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강영숙이나 김재영 같은 작가들이 눈에 띕니다. 물론 손홍규나 최민석 같은 작가도 있었습니다만은 남성 작가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제가 어디 가끔씩 강의를 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가면은 대부분이 그 여성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최고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다는 점,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대개의 경우 주위에 있는 친구들, 형이나 후배들한테 남성 후배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먹고 살다 보니 바빠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과연 그런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력의 구조 변동, 특히 위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각적으로 날카롭게 문제의식을 갖고 작품을 지속적으로 쏜 작가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도 여성 작가들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김재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9개의 푸른 소녀라는 작품은 되게 흥미로운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화자가 둘인데 하나는 달팽이입니다. 달팽이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거죠. 이 달팽이는 러시아에서부터 따라온 달팽이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옷 사이에 끼어서 한국에까지 와서 우리 소냐를 따라다니면서 소냐가 한국에서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인간들의 삶을 그려 보여줍니다. 달팽이가 보기에도 정말 딱한 인생들입니다. 달팽이의 사랑만큼 그 사랑도 하지 못하고 온갖 그 폭력이 난무한 이태원의 한 모퉁이를 그려 보이는데요. 달팽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화자는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한 남성입니다. 이 남성의 눈으로 한국 사회의 폭력적인 측면들을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형식적으로 보면은 달팽이의 시선과 러시아에 유학을 다녀온 한국인의 시선이 교차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러시아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지, 왜 러시아 여성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문장도 아주 탁월한 것 같고요. 9개의 푸른 소냐의 몇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창밖에 그 깨삐르라는 클럽 같은 게 보이는 이태원의 한 구석입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나눈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옛 예인이었던 윤경과 이 화자인 나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잠깐 볼까요? 예. 낯선 문화를 접하는 건 아주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야. 안 그래? 마음을 열고 서로 존중해 주기만 한다면.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지. 인류에겐 패권주의란 일종의 불치병이 있으니까. 불치병? 그렇지. 지금은 미국에서 발생한 악성 병균이 전 세계를 감염시켜 놓았어. 특히 면역력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에는 변종 바이러스가 되어버려 더 심각해. 마약, 매춘, 마피아. 알고 있어. 풋내기 언론사 특파원들이 일주일 동안 둘러보고 앵무새처럼 떠버리는 건 수없이 들었으니까. 사람들 사는 얘기나 들려줘. 선량한 사람들 얘기. 살고 있을 게 아니야. 그곳에도 아직.
그를 쏘아보는 윤경의 눈빛이 강하게 빛났다. 방금 전까지 둥글게 몸을 말고 졸던 긴장 풀린 그녀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화자인 나와 옛 애인이었던 이 윤경과 나눈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건 딱 이 문장입니다. 인류에겐 패권주의란 일종의 불치병이 있으니까. 낯선 타자가 들어오면은 그 타자를 내가 지배해야 한다는 그 패권주의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악성 병균을 유포한 근원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역력이 약한 사회주의 국가들,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더 심각하게 파괴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마약이나 매춘, 마피아 같은 것이죠. 소냐도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가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패권주의 국가 미국이 전파한 이런 악성 바이러스에 오염돼서 한국의 이태원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말 빌면은 그토록 아름다운 러시아 아가씨가 왜 이태원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야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 자본주의 찌꺼기가 쌓이고 쌓여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는 이 사창가까지 그 소중한 딸이 와야 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냐의 초상을 통해서 세계사의 어떤 변동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낯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태원을 거의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그야말로 뭐 자본주의의 쓰레기들이 다 모여드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사람을 쓰레기로 표현하는 게 아닌데 이 자본주의의 온갖 폭력성들 그리고 비정상성들이 몰려드는 곳이 이태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태원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태원의 한 이 소설을 표현을 빌면 사창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러시아 여성 소냐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소냐라는 여성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브로커 최를 비롯해서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하는지도 한 번쯤 떠올려 보면서 한국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 소냐가 생명줄을 놓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환상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소냐가 달려간다. 은성한 밤의 네온이 깊이 잠들어 있는 한낮의 거리를 빛의 사선을 넘어 그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더 따뜻한 곳을 찾아 바다를 건너려는 걸까? 아님 그녀의 기억 속에 푸르게 살아있는 어린 날의 행복한 자작나무 숲으로 되돌아가려는 걸까? 모시나비 한 마리가 눈앞에서 아롱댄다. 남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산벚꽃 향내 짙은 미풍을 타며 한가로이 눈일고 있다. 투명한 날개짓은 발레리나의 몸짓처럼 부드럽고도 황홀하다. 오래전 멀리 시베리아에서 살다가 빙하기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 남방으로 내려왔다는 모시나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대륙을 건너온 아름다운 생명체들에게 이 땅의 바람과 구름과 별과 태양은 얼마나 따뜻했던가. 그는 텔레비전 앞에 놓인 보조의자에 앉아 꼬박꼬박 졸기 시작한다. 멀리 형사와 함께 한쪽 어깨에 붕대를 감은 브로커 최로 보이는 사내가 그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는 게 보인다. 나른한 봄볕이다. 네, 이렇게 끝나는 작품입니다. 예.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부자들, 그러니까 내재하는 외부자들의 시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작품들을 봤는데요. 오늘은 러시아 여성 소냐의 삶과 고통을 통해서 한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 사회의 아픈 지점, 고통스러운 지점 어디인가를 다시 물을 수 있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황교안 씨가 이 방송 좀 들어야 되는데. 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 방송 들으면은 저런 소리 못하죠. 사람으로서 상식이 있다면은 저런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또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